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정말 흥미로운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통일신라 말기 혼란 속에서 후백제 또 후고구려가 등장하면서 한반도가 다시 분열됐던 후삼국시대. 네, 그리고 그 격동 속에서 고려가 건국되고 또 초기 국가 기틀을 다져가는 과정, 이걸 들여다볼 텐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궁의 부하였던 왕건이 어떻게 새로운 왕조, 우리가 고려를 열었는지, 네네. 그리고 신라, 후백제와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과정, 이걸 제공해 주신 자료들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단순히 연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결정들 뒤에 숨겨진 의미, 또 결과까지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왕건의 통일 과정부터 시작해서요. 고려 초기 혼란 극복 과정, 안정 정책, 또 여러 인물들의 고민과 선택까지. 마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고려 초기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왕건이 고려를 세우긴 했는데 시작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특히 건국 초기에 그 후백제 견훤에게 공산 전투에서 정말 크게 패배했었잖아요. 아, 네. 아주 큰 위기였죠. 이때 왕건 자신도 거의 죽을 뻔했고 네, 그 부하 신순겸이 왕건옥 입고 대신 싸우다 전사해서 겨우 목숨 건졌다는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맞아요. 그 패배가 정말 뼈아팠을 텐데, 근데 고려가 거기서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오, 오히려 그 이후 한 3년간 힘을 키웠어요. 절치부심한 거죠. 그리고 930년에 고창, 지금의 안동 지역입니다. 아, 안동. 네, 거기서 후백제군과 다시 한번 크게 맞붙게 됩니다. 이때는 상황이 좀 달랐나요? 군사력만 보면 여전히 후백제가 좀 우세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근데 고려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어요. 변수요? 그게 뭘까요? 바로 지방의 호족들이었습니다. 아, 호족 세력들. 네, 정확합니다. 각 지방에서 아주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그 토착 세력들, 호족들. 이 고창 전투가 벌어지니까 전국의 많은 호족들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왕건을 도우러 온 거예요. 와,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공산전투 패배 이후에 뭔가 노력이 있었던 건가요? 네, 왕건이 꾸준히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난 거죠. 이 호족들의 지원 덕분에 고려가 고창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야, 이 승리가 정말 결정적이었겠네요. 군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요. 맞습니다. 세력 구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계기가 됐죠. 고창 전투 승리로 후백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고려랑 후백제 사이에서 이렇게 눈치 보던 지역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이제 대세가 고려로 기울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고려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통일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게 된 거군요. 그렇죠.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패배한 견훤에게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의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 네. 바로 아들의 반란이죠. 네. 왕위 계승 문제가 터진 겁니다. 견훤이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막내 아들 금강을 특히 예뻐했어요. 네. 그래서 금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은 맏아들 신검이 동생들 양검이랑 용검이랑 같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아니, 아버지를 상대로요? 네, 심지어 동생 금강은 죽이고 아버지 견훤은 금산사라는 절에 가둬버립니다. 정말 폐륜적인 행동이죠. 이야,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데요?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근데 견훤이 여기서 그냥 무너지진 않죠. 그렇죠. 금산사에 갇혀서도 탈출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를 감시하던 군사들한테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만들고는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한때 자기의 가장 큰 적이었던 고려의 왕건에게 갑니다. 가서 귀순을 요청해요. 네, 적에게요? 네, 아들 신검에게 복수하려고. 적의 힘이라도 빌리겠다는 아주 처절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왕건은 이걸 또 받아줍니다. 와, 왕건의 그릇이 정말 크네요. 그럼 그때 신라는 어땠나요? 신라는 아시다시피 이미 국력이 쇠퇴할 대로 쇠퇴해서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은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판단한 거죠. 백성들이 더 이상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걸 막아야겠다. 그리고 이미 대세는 고려로 넘어갔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군요. 네, 신하들과 논의 끝에 나라를 그냥 통째로 왕건에게 바치기로 결정해요. 935년의 일입니다. 천년 역사의 신라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군요. 그럼 왕건은 항복한 경순왕을 어떻게 대우했나요? 좀 궁금한데요. 아주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정승공이라는 높은 벼슬을 주고 수도인 개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딸과 결혼시키기까지 했죠. 아, 딸과 결혼까지. 네, 이게 다른 세력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했던 거예요. 항복하면 이렇게 잘 대우받는다. 이걸 보여줘서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모든 신라인이 이걸 받아들인 건 아니었죠. 그 마해태자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아, 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경순왕의 맏아들 마해태자는 나라를 그냥 넘겨주는 것에 끝까지 반대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평생 삼배옷, 그러니까 마해를 입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충주 미륵대 원터에 있는 그 엄청 큰 석불 있잖아요. 네네, 압니다. 그게 마해태자가 나라에는 슬픔을 달래면서 세웠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석불 표정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좀 비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 뭔가 애틋하네요. 결국 이렇게 신라는 평화적으로 흡수되고 후백제는 내부 분열로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결전만 남은 거군요. 맞습니다. 936년 왕건은 귀순한 견훤과 함께 신검의 후백제군과 마지막 싸움을 벌입니다. 어디서 싸웠죠? 지금의 경상북도 선산 지역인 일리천이라는 곳에서요.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왕건은 후삼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완수하게 됩니다. 와, 드디어 분열되었던 한반도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자, 통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왕건 앞에 또 다른 거대한 과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랜 전쟁으로 너무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켜야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통일 과정에서 큰 힘이 되어줬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존재들, 바로 강력한 지방 호족 세력들이죠.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게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요? 여기서 이제 왕건의 아주 뛰어난 정치력이 발휘됩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호족 통합 정책, 바로 결혼 정책입니다. 결혼 정책이요? 네, 기록에 따르면 무려 29명의 부인을 두었다고 해요. 29명이요? 와. 네, 이 부인들 대부분이 각 지역의 아주 유력한 호족 가문의 딸들이었어요. 혼인을 통해서 강력한 호족들과 인척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왕실의 지지 세력으로 편입시킬 수 있으니까요. 29명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건 뭐 단순히 정략 결혼이라고만 보기에는 규모가 엄청난데요.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호족 입장에서도 자기 딸이 왕비가 되면 왕실의 외척으로서 권력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건에게 협조할 유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왕건은 단순히 결혼만 시킨 게 아니에요. 호족들한테 높은 벼슬이나 토지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왕족 성씨인 왕시성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온갖 노력을 한 거죠. 일종의 당근 정책이랄까요? 그럼 채찍에 해당하는 정책도 있었을까요? 호족들을 좀 견제하기 위한 장치 같은 거요. 아, 물론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심관 제도하고 기인 제도입니다. 사심관, 기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심관 제도는요, 중앙의 고위 관리 중에서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경주 출신 고위 관리를 경주 지역 사심관으로 임명하는 거죠. 네. 그럼 평소에는 수도 개경에서 근무하다가 만약에 경주에서 반란이나 무슨 큰 사건이 터지면 그 사심관한테 연대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중앙관리가 자기 고향 일에 책임을 지게 한다. 지방 통제랑 호족 견제 효과가 동시에 있었겠어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지방 통제를 강화하려 한 거죠. 그리고 기인 제도는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인 개경으로 불러와서 머물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제들을요? 인질 같은 건가요? 뭐 표면적으로는 지방 사정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 이런 명분이었지만 사실상 인질 성격이 강했죠. 아하. 만약 지방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도 수도에 있는 자식 걱정 때문에 쉽게 행동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왕건은 당근과 채찍, 즉 회유와 견제를 아주 적절히 병행하면서 호족 세력을 관리했습니다.
이런 정책들 외에도 뭔가 상징적인 사업도 추진했죠. 그 후백제와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논산에 세운 절이 기억나는데요. 아, 개태사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개태사. 네, 태평한 시대를 연다, 개태는 의미를 담은 절이죠.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왕건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불교를 통해서 국가의 안녕과 통합을 기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남긴 유언 같은 훈요 10조도 빼놓을 수 없죠. 여기에도 고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담겨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훈요 10조는 고려 왕조가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조항부터가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불교를 숭상하라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조항을 보면 고려의 옛 수도였던 서경, 즉 평양을 중시하라고 명시했어요. 이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북진 정책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부분입니다. 실제로 왕건 때 영토가 북쪽으로 청천강유역까지 확장되기도 했고요. 백성들의 삶에 대한 관심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9번째 조항이었나요? 네, 맞아요. 아홉 번째 조항에서는 관리들 도봉은 나라 크기에 맞게 정하고 백성들에게 거두는 세금은 생산량의 1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민생 안정이 국가 유지의 근본이라는 걸 강조한 거죠. 또 거란에게 멸망한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중요하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민들을 포용하는 것은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서 민족 통합의 의미도 있고 또 고려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태조 왕건은 군사적 통일을 넘어 정치, 사회, 사상적인 통합을 위해서 정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태조 왕건이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정책들이 오히려 다음 시대에는 불안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어떤 정책이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그 수많은 혼인 관계였어요. 29명의 부인과 그 아들들, 왕건 사후의 왕위 계승 문제로 엄청 다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왕건에게 아들들이 너무 많았고 그 아들들의 외가, 즉 호족 세력들이 각자 자기 외손자를 왕으로 만들려고 정말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인 거예요. 와, 이 때문에 2대 왕 회종, 그리고 3대 왕 정종 시대에는 왕권이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회종은 즉위 2년 만에, 정종은 4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네, 그렇게 빨리요? 네, 끊임없는 왕위 다툼 속에서 시달리다가 병을 얻었거나 혹은 암살 위협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마치 현대 재벌가의 후계자 자리에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영권 다툼, 그런 걸 연상시키는 상황이었죠. 건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왕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위기였네요. 이 위기는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 혼란을 수습하고 아주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4대 왕 광종입니다. 아, 광종? 네, 광종은 자기 형들의 그 불안정한 치세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왕권 강화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즉위 초반에는 좀 조용히 힘을 기르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니까 아주 과감하고 급진적인 개혁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개혁이 바로 노비안건법이죠. 이게 단순히 노비들을 해방시켜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노비안건법은 원래 양인이었는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다시 양인으로 해방시켜주는 법이거든요. 네. 물론 인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광종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당시 노비는 호족들의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고 또 사병, 그러니까 개인 군대의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따라서 노비를 해방시킨다는 건 곧 호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조치였던 거죠. 와, 이건 호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당연했죠. 하지만 광종은 이걸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호족들의 힘을 빼는 동시에 또 해방된 양인들은 왕에게 충성하게 되니까 왕권 강화에는 일석이조의 효과였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 반발이 거셌을 텐데 괜찮았을까요? 와, 괜찮지 않았죠. 광종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공신이나 호족 세력들을 아주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숙청까지. 네, 피해 숙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광종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무서운 군주였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개혁이 과거제도 시행이었죠. 네,
노비안건법 시행 2년 뒤인 958년에 과거제도를 도입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가문의 배경이나 유력자의 추천으로 관리를 뽑는 이른바 음서제가 일반적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실력보다는 배경이 중요했고 기존 호족 세력들이 관직을 독점하기 쉬운 구조였죠. 그렇죠. 광종은 시험을 통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문 배경에 상관없이 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엘리트 관료층을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 새로운 관료들이 왕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세력이 되기를 기대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치르는 시험제도의 뿌리가 이렇게 깊었군요. 물론 당시로서는 가문보다는 능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였을 겁니다. 근데 음서제도도 여전히 남아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과거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고위 관리나 공신의 자제들은 시험 없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음서라는 특혜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능력 위주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건 기존 귀족 세력의 특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급격한 개혁에 대한 반발을 좀 완화하려는 타협적인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고려 사회가 완전한 능력 위주 사회로 바뀐 건 아니었고 여전히 귀족적인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광종의 강력한 개혁으로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 위에서 6대왕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네. 이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였던 최승로입니다. 최승로. 네. 그가 성종에게 올린 시무 28조라는 정책 건의서가 당시 고려 정치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무 28조.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핵심이었나요? 그냥 유교를 강조했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단순히 유교 최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시무 28조의 핵심은 유교적인 이념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합리적인 시스템이요? 네. 예를 들면 지나치게 불교 행사를 많이 여는데 이거 줄여서 국가 재정 낭비 막고 백성들 부담 덜어주자. 네. 또 왕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신하들이랑 자주 의논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관을 파견해서 백성들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중앙 통치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와, 단순히 이념적인 구호가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국정 운영 방안을 제시했군요. 특히 왕과 신하가 함께 논의하며 정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유교가 물론 충효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왕이라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또 신하는 왕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하는 민본, 그리고 간쟁 정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최승로는 바로 이런 유교적 통치 원리를 고려의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비록 삼국시대부터 유교가 전래되긴 했지만 이렇게 국가 통치의 핵심 이념으로 딱 자리 잡고 시스템화된 것은 고려 송종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송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구체적인 제도들을 만들었겠네요. 네, 성종은 시무 28조의 건의를 대폭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치기구를 정비하고 무엇보다 지방통치체제를 확립하는 데 힘썼어요. 지방통치체제요? 네, 전국을 12개의 목이라는 주요 행정구역으로 나누고요. 중앙에서 직접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안 그랬나요?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지방 세력의 영향력이 강했죠. 근데 이제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을 통치하고 세금도 거두고 백성들을 관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아주 결정적인 조치였어요. 그렇군요. 교육 시스템 정비에도 힘썼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유교 이념을 널리 퍼뜨리고 또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니까요. 수도 개경에는 국립대학격인 국자감을 설립하고 국자감. 네, 그리고 각 지방의 12목에는 향교라는 지방학교를 설치해서 유학교육을 장려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또 유교 이념을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려고 했던 거죠. 와. 이로써 태조 왕건이 씨앗을 뿌리고 광종이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다진 고려는 성종대에 이르러서 마침내 안정적인 총치 시스템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후삼국 시대를 끝내고 고려가 건국되어 초기 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정말 역동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통일을 이룬 게 아니라 항복한 신라왕을 예우하고 심지어 자신을 배신했던 견훤까지 포용했던
반면 왕건의 그 전략적인 너그러움, 그렇죠. 그리고 강력한 호족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결혼정책, 사심관, 기인제도 같은 아주 다채로운 방법을 동원했던 그의 정치력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왕건이 그렇게 마련한 기반 위에서 광종은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라는 아주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왕권을 위협하던 세력들을 제압하고 왕조의 안정성을 확보했죠. 네. 이어서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 이념에 기반한 합리적인 통치 시스템과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려가 이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완성했고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지점은 이거 같아요. 태조 왕건이 당장의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그 호족과의 결혼 정책이 그의 사후에는 오히려 극심한 왕위 계승 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점. 아, 맞아요.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죠. 네. 안정을 위한 선택이 불안정의 씨앗이 된 셈이랄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계적인 안정을 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정책들을 돌아볼 때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고려 초기의 역사는 변화와 위기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위험한 선택도 감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